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 없고 뭐 정책을 이해할 필요 없고 시진핑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다들 시진핑은 모택동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은 모택동보다 더 위, 중국의 그 긴 역사를 봤었을 때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황제로 자기의 역사를 레거시를 쓰고 싶어 하지 모택동의 반열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스탠스가 또 다르고 막 그런데 정확히 그럼 본인들도 어쨌든 독립을 원하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뭐 천명하진 않고 네. 뭔가 이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이란 영토는 존재했지만 거기에 국가가 세워진 적이 없었고 그래서 항상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대만은 역사적으로 국가 정체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독립의 파벌들의 목소리의 핵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의 국가 정체성은 거기에 제일 큰 부분은 정치적 가치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가치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거를 해치는 아니면 방해하는 이제 나라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뭐 협력사가 됐든 전부 다 대만 입장에서는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가치 기준에서 중국이랑 대만은 완전 차별화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하나의 이제 공통 집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대만의 국가 정체성 형성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표 전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만의 국민당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해왔었고 그 후에 이제 국민당 내에서 리둥후이라고 이제 국민당 내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리둥후이는 처음으로 대만 타이완이즈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성인에서 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장개석, 네, 장개석에서 이제 물려왔던 거고 아들이 물려받았던 건데 처음으로 이제 본성인에서 대통령이 됐고 국민당 플렉 내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자기는 대만에서 쭉 태어나고 쭉 커왔던 사람이고 그 맨도린보다 일본어를 더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반감도 별로 없었던 그 세대거든요. 물론 뭐 국민당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고도 했지만 본인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대만이 좀 더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살짝 대만이 이제 독립의 길로 가는 사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만 내에서도 이제 민진당으로 정권이 넘어왔고 그때 대통령 했던 민진당 그 정치인 이름이 천수이 비엔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독립의 길을 들어서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비엔 이구어라고 일변 일국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양안에서 대만 해협에서 한쪽 편에는 하나의 국가가 있고 다른 편에는 다른 하나의 국가가 있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독립의 목소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치인으로서 명확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랑 대만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중국도 어떻게 하면 대만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화 정책을 펼지 아니면 압박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다만 이제 그 천수입변이 이런 노력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UN 회원 가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UN 회원 가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UN 가입을 하려고 했던 게 상징적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다만 시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중국이 비토를 놓기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수입변 이걸 했던 거는 전부 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이 독립파벌들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나를 지지하고 투표를 하라. 이런 거를 추진했던 건데 미국의 어차피 안 될지는 알면서 네, 안 될지는 너무 알았죠.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태클이 들어왔던 거예요. 대만이랑 중국이랑 이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은 난처한 입장이 있고 이 모호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이제 미국 행정부에 들어와서 천수변이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국민당으로 권력이 넘어오고 이때가 이제 마잉지오 정권이 들어서고 이때는 중국이랑 국민당이랑 경제적인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대만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정치적인 이슈는 잠깐 묻어두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자. 그리고 중국도 이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만이 중국 쪽으로 더 넘어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경제 교류가 많았었고 사인도 많이 했었고 다만 중국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렸던 거죠. 그래서 마잉주오가 경제적인 협력을 더 많이 하니까 대만 내에서 태클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 협정을 맺었고 중국이랑 대만이랑 그래서 자유무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안 불렀는데 어떻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역이 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었을 때 대만 내에서 젊은이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태양화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양화. 네, 선플라워 무브먼트라고 홍콩에 엄브렐라 무브먼트 있었잖아요. 대만은 태양화. 해바라기 태양화. 무브먼트라고 대만의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대만 국회에 난입해서 이 이제 서비스 협정이 체결되지 않도록 무력 시위를 했던 거예요. 왜 본인 일자리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 정치적 문제인가요? 중국이랑 관계가 너무 긴밀하게 가면 우리의 대만의 정치적 미래성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치 않는다 하고 태클이 들어왔던 거고 이 운동 때문에 마잉주오 국민당 정권이 잃게 되고 지금의 이제 대만의 대통령 하고 계신 차잉원이 이제 선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만 사회가 대만 정치인들한테 정당들한테 자기들 메시지를 줬던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랑 교류하는 건 괜찮아. 무역하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통일될 수 없어. 그리고 이 냉철한 국내 정치 현실을 국민당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통일의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왜 해바라기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홍콩에 왜 엄브렐라예요? 그렇죠. 우산 들고 나왔어요. 네, 저도 왜 해바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만이 그렇다고 하면은 또 홍콩도 약간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네. 홍콩도 어쨌든 홍콩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이제 서양처럼 어쨌든 살아가고 했는데 왜 거의 뭐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흡수됐다 봐야죠. 이거는 일단 궁금한 건 중국이 왜 그렇게 홍콩을 어쨌든 본인의 일부러 흡수하려고 좀 강경하게 했는지 그리고 뭔가 대만과 홍콩의 차이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중화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영국 식민지화에서 영국 시스템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랑 중요성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자본이 들어오니까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로서 이제 상징성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거고 중국이나 이제 영국이랑 서로 관계 개선이 됨으로써 영국에서 이제 홍콩의 주권을 중국으로 넘겼던 거죠. 그리고 넘기면서 받아냈던 약속이 홍콩의 자율성은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은 홍콩이 없고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홍콩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One Country, Two Systems 그 포뮬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걸 계속 인정해오고 존중해서 오다가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고 나는 내 권력을 집권을 더 공고하게 해야 되고 이 힘은 내가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다다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홍콩을 중국 밑에 두려고 했던 거죠. 1인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민주적인 곳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홍콩이랑 대만이 홍콩은 자기만의 군대가 없어요. 하지만 대만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은 다 충족하거든요. 영토가 있고 자기만의 집권할 수 있는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독립을 이뤄내고자 하는 군사력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일단 그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상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력은 되고 또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인정받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수교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그래도 한 10여 군데는 있거든요. 물론 다들 의미가 없는 국가라는 해서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도를 안 주지만 이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이제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대만에 대해서 저 독립국가로서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정책적으로 살짝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큰 틀에서 중화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콩도
민주적인 가치관이 뚜렷해요. 물론 그렇죠.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이제 중국인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홍콩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콩의 로컬 식당에 가서 맨도린을 사용하면 굉장히 불이익받고 맞습니다. 푸대접받고 그 대신 영어를 한다든지 캔토니즈를 하면 서비스가 좋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홍콩에 2015년 그때 택시 탔는데 영어를 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칸토니즈 안 쓰냐고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한국인이라 하니까 갑자기 그 아저씨가 얼굴이 펴지더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중국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외국인한테는 이제 뭐 광동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제 중국 친구도 지금 그 이제 본토 친구인데 홍콩에 대학교에 잠깐 있거든요. 그 친구도 저 홍콩에 식당을 가면 일부러 영어로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맨도린을 했다가는 너무 인식이 안 좋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홍콩 내부에서 홍콩에 그 전부터 있었던 한족들은 정치적인 기준이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거고 대만 내에서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대만이랑 중국 사이의 문제는 둘의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가치관이 다른 건데 홍콩은 혼자서 자기를 그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먹혔던 거고 대만은 이제 그걸 지키고자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홍콩에서 선거를 했었을 때 거기 사인이 슬로건이 뭐가 있었냐면 홍콩의 오늘 대만의 내일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콩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너희한테도 내일 일어날 수 있다. 지켜야 된다. 하고서 그 메시지를 줬었고 대만에서 차이잉원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당선이 됐잖아요. 그 후에 대만 내에서 나왔던 슬로건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만의 오늘, 홍콩의 내일.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듯이 너희도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이 중앙권 내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다이내믹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정치적인 미래를 한족들이 서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고 중국의 공산당은 다른 정치 가치관 그리고 체제를 중국 전역에 이제 뿌리 내리려고 하는 거고 홍콩이나 대만은 그전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주적인 가치관, 자유 그걸 지키려고 지금 이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역사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어쨌든 소수민족 문제되는 분쟁 지역이 대만, 홍콩, 위구르, 몽골 뭐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대만, 홍콩은 이제 소수민족이라 보기는 힘들고 이건 한족들, 한족들 간에 한족들 간의 문제고 소수민족들 간에 하고 한족들의 문제는 티벳, 신장, 몽골 뭐 정도인데 제일 심한 데는 티벳하고 신장이죠. 조선족 같은 경우에 연변에 그런 생각 없이 동아대에서 사는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들이 뭐 독립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치지구를 막 큰 목소리 내고 그러진 않았고 거기도 소수민족이고 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라고 추진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융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제 혹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 있을 문제점을 사전 예방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동북공정이 저희 뭐 한국 거를 뺏으려는 의도보다 조선족들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저는 국내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기가 이제 누리고 있는 그 영토를 공고하게 하고 싶었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이랑 관계를 어느 정도 원만하게 가져가고 싶은 정책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굳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웃 국가하고도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싶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대만의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안에서도 뭐 국민당은 좀 더 뭐 통일을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비율이나 수치 같은 것도 대만의 이제 정치대학교에서 매달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연별로 그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는 건 대만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그 나타내는 도표인데 그 초록색 라인이 대만 사람들한테 자 너는 너 스스로를 타이완이즈라고 보냐 아니면 차이니즈라고 보냐 아니면 둘 다라고 보냐 하는 걸 질문을 던졌을 때 나타내는 게 이제 초록색 선은 나는 그냥 나를 타이완이즈로만 본다 하는 정체성이거든요. 이 비율을 보시면 92년도에 17%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23년도 최근 거죠. 6월 달에 조사했을 때 63%까지 육박해요. 1년에 1% 이상 계속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만 사회에서 대만 사람들한테 개인의 이제 국가 정체성을 물었을 때 나는 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에 중국의 의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그와 반대로 중국인이라고 이제 답하는 비율은 92년도에 거의 4분의 1이었어요. 25% 넘었는데 지금은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표본 오차를 고려하면 거의 존재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그 중에 또 양쪽 다, 나는 양쪽 다 속한다 하고 하는 비율은 급변한 건 아닌데 그래도 92년도는 45% 절반 조금 못 됐었는데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 사회가 92년도, 90년 초에 이제 80년도 후반 민주화를 이루고 난 후에 대만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냐. 나는 그냥 대만인이다. 중국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대만은 독립국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정체성이 정책 지지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제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초록색 선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세모편, 검정색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뭘 나타내냐면 현 상황을 영원히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대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큰 마찰 없이 유지하고자 하면 그냥 현 상황을 영구히 유지하면 뭐 독립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되 앞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거하고 지금 당장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세 개를 합치면 그 정책의 지지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냐고 보는데 이건 과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로 없었다가 지금은 독립 지지하는 대만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고 그와 반대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이 특정적으로 형성됐고 그 정체성이란 거는 중국이랑 차별화하는 정체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정책 지지도도 독립을 지지하는 게 더 많아지고 이거는 대만 국내 정치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내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한 국내 정치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실제로 미중 패권 갈등이 심해지고 정말 뭐 적대적으로 가고 하면은 독립될 가능성도 일단 독립보다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냐 하는 문제가 좀 더. 독립보다는 전쟁.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섰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1인 독재 체제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시진핑이 부통령을 했을 때도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진타오를 이어받을 지도부 내에서 다른 중국 정치인이랑은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보시라이는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하고 뭐 항상 신문에도 프론트 라인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시진핑은 조용조용히 자기가 자기 야망도 다 숨기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진핑이 이겼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시진핑이 야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야망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이제 거쳐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1인 독재 형식으로 이제 발달되는 기미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 없고 뭐 정책을 이해할 필요 없고 시진핑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다들 시진핑은 모택동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모택동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거는 등소평이 됐든 후진타오 됐든 뭐 지향점이 됐든 다 살짝 미치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난 더 위에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은 모택동보다 더 위. 중국의 오히려 더 위. 네, 중국의 그 긴 역사를 봤었을 때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황제로 자기의 역사를 레거시를 쓰고 싶어하지 모택동의 반열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중국의 그 큰 역사를 봤었을 때 역사적인 의미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하나는 대만 통일. 다른 하나는 아무도 여태까지 못했던 새로운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의 이 체제가 공산당 집권 하에 있는 이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됐든 어떤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 그리고 그거는 공동부유가 됐든 구어진 민투이라고 그러거든요. 국진 민퇴라고 해서 국가 주도로서 효율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걸 이제 이룩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이 얼마나 여기에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어요.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다만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걸 하겠느냐 라는 이제 다음 질문이 되는 거죠. 죽기 전에는 무조건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갑자기 뭐 심장마비 와서 죽으면 못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걱정 많이 하는 거는
일단 다음 대만 대선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대만 대선은 내년 1월이거든요.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때 만약에 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당은 본토랑 중국이랑 관계를 그나마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국민당이 한번 해보고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발전되는 걸 지켜보면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민진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공산당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유화적으로는 희망이 없네. 그러면 방법이 남은 게 하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침공. 네, 침공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침공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민진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 대선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10월인가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좀 네,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트럼프가 다시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트럼프는 트랜잭셔널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거래가 성사되면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은 1인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진 않을 거고,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생겨나니까 중국은 미국이랑 트럼프랑 딜을 한번 치려고 해볼 생각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트럼프한테 뭐를 줄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이제 시작했었고, 미국의 경제적인 혜택이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트럼프가 두뇌가 없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서 네, 대만의 중요성을 처음에는 이제 본인은 그냥 기업가였고 TV 셀럽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중요성을 정말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 첫 번째였을 수가 있고, 정말 대만의 중요성을 인지를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딜이 성사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다른 고위 관료들이나 행정가들이 그거를 절대 용인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까 이제 싶긴 하고, 중국도 그렇다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딜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느 순간에는 무력 충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이제 뭉쳤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아질 것 같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일단 내년 대만 대선을 지켜볼 거고, 민진당이 재집권을 한다. 미국이 선거를 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계속 하강으로 가면서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 전쟁 발발성, 침공 발발성이 제일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시기적으로 2024년 후반부터 2027년 시진핑이 이제 4기로 접어 들어가는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 시진핑은 업적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사이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침공을 개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여파를 동북아에 좀 미칠까요? 대만의 중요성이나 이 문제가 어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일단 갑자기 서프라이즈 어택을 한다고 내일 갑자기 오전에 전쟁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대만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프라이즈 어택을 한다는 거는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침공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만의 섬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아무리 못해도 48시간 시간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48시간 동안은 최소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전에 중국에서 아마 다른 거를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작은 섬을 하나 무력으로 뺏는 거죠. 이거는 아무 별 노력 없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주도하고 있는 대만의 군사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섬은 중국 본토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점령함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만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지금은 좀 더 심화돼가지고 하는 거는 대만을 무력 침공을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섬을 고립하는 거죠. 봉쇄를 하는. 네, 봉쇄하는 거, 블록케이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록케이드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나와서 대만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해상 케이블을 끊는다 해서 대만이 이제 통신도 안 되는 걸로 하고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포기하면 우리가 다 복구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 편이 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추진을 할 거라고 이제 많이 보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 미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져요.
여기서 만약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대만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이 블록헤이드를 깨야 되는 건데 이거를 미국이 깨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추진하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 하든지 아니면 베트남이 하든지 그건 호주가 하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깨려고 할 건데 그러면 깨려고 했었을 때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레벨에서 중국이 살짝 뭐를 시도했었을 때 상대방 반응을 보고 여기는 또 이 문제를 살짝만 에스컬레이트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그 블록헤이드를 깬다고 했었을 때 중국이 뭐 갑자기 미군을 공격하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안 하자니 자기들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블록헤이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이 공격을 안 하고도 깰 수 있나요? 그거를? 네, 그게 애매하죠.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대만 해협이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국제 해협은 트랜짓 패스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유가 국제법상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군함도 포함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트랜짓 패스지를 이행한다. 그래서 그냥 거기 통과할 거야. 하는 건 국제법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이 하든 뭐 호주가 하든 일본이 하든 뭐 유럽 국가들 하든 다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중국이 그거를 막으려면 먼저 공격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뭐 공격을 하든지 뭐 네. 무력으로 이제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이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그 순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이 형성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모르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면 이거는 무책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공산당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 그 정도의 심각성도 인지 못하면서 이 정책을 펴는 거는 위정자들이 너무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그 섬 하나를 뺏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애매하죠. 네, 중국이 대만에 시를 지배하고 있는 작은 섬 하나를 무력으로 뺏었을 때 이걸 가지고서 미국이 전쟁 도발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대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이 일어난지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심히 볼 거고 미국도 유심히 볼 거예요. 다만 다른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 대응은 외교적인 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미국은 자기 파트너들, 동맹국들 그리고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이 어프로치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거는 무력 충돌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 같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갈지 고민을 하지 않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러시아나 이란을 제재한다, 뭐 무역 제재한다 이런 거는 제가 상상이 되는데 일단 한국이나 이런 우리한테 뭐 중국 무역 제재에 동참해라 이런 건 사실 다른 우방국들도 다 경제적으로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 경제 제재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다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그냥 아무리 대만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재미있는 외교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대만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들어가냐 마냐 뭐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펴냐 마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미국, 뭐 한국, 일본, 서양에서 나오는 대만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대만의 안정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번영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 말인즉 중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를 국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너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서 대만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 그거를 인지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에 개입할 명분을 쌓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갈등이 터지고 뭐 침공하고 하면은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역학관계를 어떻게 뭐 아마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뭐 이런 거랑 좀 별개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만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반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북한 정권이 중국 정부의 말을 듣고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공산 정권들이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너의 안위는 나의 안위가 아니다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은 중국이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랑 맞물려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의 자원들이 한반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대만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가 될 거고 그 노력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다만 한반도에 있는 미국 자원들이 군사 기지가 됐든 전투기가 뜨는 게 됐든 그런 것들은 미군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아마 핵심적으로 대만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역할을 할 나라들은 일본, 호주, 영국도 참전하고 싶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이 어쩌면 참전을 하지 않게 될까. 베트남, 필리핀. 왜냐면 베트남,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제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국가이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자국민들이 제가 알고 2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그 동남아의 사람들이 대만에 있는 숫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있는 분도 있고 네, 불법 이민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래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토 분쟁까지 있는 나라고 내 자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데 물론 그때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군의 파트너로서 미국이 배킹을 한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가 이제 중요해.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물론 한국, 일본도 네. 첨단 반도체가 됐든 첨단 산업을 같이 매뉴팩처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도 올라가고 네. 워낙 한국, 일본은 군사적으로나 국가 역량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파트너로서 같이 가져가면 엄청난 힘이 되는 국가들이고 동남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공급망 재편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역할을 이제 미국이 해주기를 원하고 또 그 내부에서도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은 국가들이 몇몇 있으니까 그런 국가들은 미국이 타겟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역할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더 파트너로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대만 얘기까지 너무 많은 정말 국제 정세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동남아 이야기.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뭐 동북아 이야기, 한중일 얘기는 뭐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지만 동남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컨텐츠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계시면서 동남아 지역의 그런 국제 정세의 전문성이 또 많으시니까 요 얘기를 좀 이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 한국어 딕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듣고 경험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동남아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